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말이 오고 말았습니다. 기온은 여전히 여름 같지만 8월이 코앞에 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을 학기 문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은 어떻게 보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진정 필요한 휴식을 취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방식이 어쨌든 이제 새로운 도전은 조만간 또다시 다가올 것입니다. 재충전의 에너지받아 힘차게 전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름 내내 노력한 대가로 다음 도전에 한층 더 무장된 사람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나 방법이 무엇이 되었건 본인이 세워놓은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준비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아마존 프라임 데이, 제너레이션 X, 뜸해진 영국 방문,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컨비니언스 스토어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지나갔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기다렸다가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이틀이죠. 48시간 동안 세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캐테고리 물건들이 팔려나갔죠. $20짜리 하이드로 플라스크 텀블러에서부터 $80짜리 비츠 이어버즈 등 종류는 거의 무제한입니다. 이런 세일은요, 아무리 자기가 자제를 하려고 해도 엄청난 세일로 가만히 있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아마존에 엄청난 이익이 왔습니다. 이것이 2015년에 시작됐다는 이 아마존 프라임 데이인데요. 작년에만 3억 7,500만 개 아이템이 팔리면서 127억 달러 세일을 기록했습니다. 이 당시는 이게 신기록이었는데 올해 역시 또 다른 신기록을 예상하면서 150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과에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같은 프라임 멤버들이야말로 아주 간편하게 클릭하면서 수백만 수천만 개의 물건을 주문하고 하루 이틀 만에 배달을 받지만 이러는 과정에 이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웨어하우스 노동자들이나 딜리버리 드라이버들, 대표적으로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속도, 스피드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에 위험성이 가해지면서 이들이 겪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프라임 데이의 몇 배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실제 노동자들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오랫동안 호소해 왔습니다. 아주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 어려움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다 일하는 도중 발생하는 부상의 빈도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부상의 정도는 이 시종 반복되는 몸의 움직임에서 오는 것이고 또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이유로 주로 근육 문제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래도 종종 이 뼈가 부러지는 골절 사고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뉴욕시의 스태튼 아일랜드 아마존 JFK 8 웨어하우스에서 일하는 종업원 캣 콜 씨가 있습니다. 콜 씨는 노동연합의 대표로 나가서 이 아마존 웨어하우스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노동량으로 수많은 종업원들은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더욱이 이번 프라임 데이 같은 경우에 부상은 의뢰이 일어나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카고 지역의 아마존 드라이버인 룩 시안치오토 씨는 늘어난 딜리버리 아이템으로 이 기간 동안 추가 드라이버가 고용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험 많은 딜리버리 드라이버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 트레이닝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웨어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루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라임 데이 기간이 오면 추가로 일해야 하는 것은 의무적이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거기다 이번에 지나간 것처럼 프라임 데이는 주로 7월에 있는 이유로 한여름의 기온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을 더해주는데 창고 안에 90도가 넘어간다는 것인데 일하는 조건이 훨씬 더 몇 배 더 힘들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마존 프라임 데이의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 경쟁인 타겟이나 월마트들도 자체 내 대대적 세일로 경쟁을 시작했죠. 그렇지만 전자상거래하면 아무래도 아마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아마존 내 부상 숫자도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죠.
이러다 지난 2021년 그때 당시 CEO였던 제프 베이조스는 지구상 가장 안전한 일터로 이 아마존을 만들겠다고 이 구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Earth Safest Place to Work라는 구호를 내놓고 얼마나 비율이 부상을 당하는지 100명당 이 Recordable Incident Rate이라고요. RIR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을 2025년 가서는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부상 비율이 100명당 7.6명이었는데 이것을 매년 10%씩 감소를 시켜야 이 2025년 목표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것을 두고 한 비영리 단체는 아마존 자체 내 이런 리포트는 틀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감소폭은 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도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지적을 하고요. 또 만약 부상을 당한 종업원이 있을 경우 이런 사람들은 이 일하기가 가벼운 섹션으로 옮기면서 부상 숫자 줄이기에 집중했다는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캣 콜 씨는 이 선천적으로 손이 하나 없이 태어난 여성입니다. 그래서 의수를 이용하는 여성인데 한 번은 남은 손을 다쳐서 통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내에 있는 클리닉이죠. 엠케어로 갔더니 그냥 붕대로 많이 둘러 감싼 뒤에 다시 일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런 부상 빈도수는 프라임데이 같은 이벤트에 더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2023년 프라임데이 기간 동안 이 기록된 아마존 공장 내 부상자가 1,066명이었고요. 이것은 1년 내 가장 높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이버 먼데이 기간 동안 1,015명, 그리고 프라임 빅 딜 데이에 898명으로 이어집니다. 거기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리더십 하에 상원 의원 차원의 아마존 1년 내내 조사가 이루어져 이 결과는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는데요. 100명 종업원 중에 45명이 프라임데이 기간 동안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처음에 조사를 협조를 했는데 이 결과를 보고 이 샌더스 상원의원 결과에 반대하면서 우리가 요새 와서 얻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이 샌더스 의원이 한쪽만 바라본 페인팅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원의원, 이 샌더스 상원의원의 리더하에 실시한 이 조사는 연방정부 조사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아마존은 안전도에 절대적인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거기다 2023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오샤가 실시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결과도 아마존은 많은 종업원들을 무거운 패키지를 들었다 내려놓았다를 반복시키면서 또 몸을 이상하게 뒤틀어야 하는 움직임을 시켰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아마존의 운영 방식에는 이 많은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앞에 말한 스태튼 아일랜드의 JFK 웨어하우스의 노동연합은 아마존과 맺은 계약 조건에 일터의 안전도에 최고 우선순위를 둔다는 결정을 내렸지만요. 아마존은 조합의 결정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자 최근 들어서 지난 6월에 JFK8 유니온은 미국 내 가장 파워 있는 조합 중 하나죠. 바로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와 제휴를 맺으면서 이번 힘겨루기 방향은 크게 변할 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이것을 늘 거부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앞으로 힘겨루기는 어떤 양상을 보일지 두고 볼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거쳐간 아마존 프라임데이 같은 이벤트는 많은 종업원들에게 가해지는 이 추가의 압박과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상은 우리가 쉽게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신속하게 배달받는 이 현실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면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뉴스나 많은 것을 접하다 보면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나 Z 세대들 이야기가 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이번 이야기는 X 세대, 이 제너레이션 X가 있다는 건 아시는지요?
이 베이비 부머와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낀 1965년에서 1980년 사이 태어난 사람들 바로 X세대입니다. 지금 나이로 4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까지 이르는 나이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 X세대가 이 암이 생기는 비율이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높다는 이야기네요. 이들은 그들 부모 세대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보다 암이 생기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연구가들은 이유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이들이 먹는 음식의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운동 습관이 달라서일까요? 이번에 미국 의학저널 JAMA에 실린 내용을 보면 지난 1992년에서 2018년 사이 모아진 암 관찰 데이터에 의존해 얻은 결론입니다. X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또 그 전 세대인 1928년에서 45년 사이 세대 등 이 총 380만 명 미국인을 대상으로요. 암이 진단되고 전이된 악성 케이스 패턴을 조사한 것입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암 예방 스크리닝이나 다양한 예방과 치료로 암에 어느 정도 대응한다는 의학의 발전 현실에도 특정 암들은 놀랍게도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들은 대장암, 항문암, 갑상선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 놀라운 암 증가 비율은 연구가들을 놀라게 만들었고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느라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스 제너럴의 전문가이고 하버드 의대 교수인 앤드루 첸 박사는 이미 여러 개 연구 결과에 나타났듯이 이제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요. 젊은 층의 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을 재증명해 준다면서 특정 연령층에 어떤 암이 더 잘생기고 어떤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묶어서 암을 판단하는 데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암을 이런 식으로 구별해 나누어 분석하는 데는 세월에 따라 변하는 트렌드의 작용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요. 이러면서 새로운 위험 요소, 발암성 노출도, 또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정책의 변화 등에 맞추면서 왜 특정 암이 특정 연령층에 더 자주 발생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방 차원의 방향을 알게 해줄지를 희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차원에 현재 50세 이하 그룹이 암 진단이 증가하면서 이 그룹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50세 이하 연령층, 이 중에서도 대장암, 항문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 한 예로 지난 2012년 일인데요. 케이리 리치라는 젊은 여성의 경우입니다. 케이리 씨는 어느 날 갑자기 갈비뼈 아래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담석증인가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케이리 씨에게 33살 나이에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3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그녀에게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조직 검사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대장암 말기 스테이지 4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 주말 내내 눈물로 보내고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진단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케이리 씨는 가족 내력도 없었고 학창시절 배구 선수로 운동을 늘 하던 사람입니다. 임신 중간에도 정기적인 운동을 거르지 않았고 건강식을 자주 먹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살아온 여성입니다. 이런데 대장암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케이리 씨 같은 스토리는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더 많은 경우, 이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이렇게 젊은 층의 대장암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이유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대장암 스크리닝 나이를 50세에서 45세로 낮추고 있는 현실이죠.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아달베르토 미란다 필호 박사는 X세대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갑상선암, 신장암, 항문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고요. 거기다 여성의 경우에는 췌장암, 난소암이 더 높아졌고 X세대 남성 경우에는 전립선암과 백혈병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전 세대에 비교해서 X세대 남녀들의 줄어든 암 비율도 있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간암과 쓸개암이 줄어들었고 여성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이죠. cervical cancer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X세대에 이런 암이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미국 암협회죠. American Cancer Society와 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는 다이어트 패턴, 운동, 비만 등 이런 위험도를 높이는 요소로 일부 이유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런 암 숫자를 증가시키는데 분명히 다른 이유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숙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늘어난 대장 항문암의 경우 치료를 받고 있는 상당수의 X세대 환자들은 사실 가족 내력도 없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 질병도 없고요. 생활 습관에도 특별한 위험도를 높이는 것이 없고 비만 경우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의아하죠. 건강관리도 잘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활동적인데 이런 대장암, 항문암, 말기를 진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들이 먹는 다이어트를 주시하면서 가공식품의 요소가 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고요. 또 매연 문제나 플라스틱 등 환경적 화학물질 노출도 등도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능성으로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내장 안에 박테리아 구성도의 변화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60대, 70대 연령층에 비해서 요새 젊은 층은 내장 안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구성도는 크게 다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다 대장 항문암을 진단받은 젊은 층에 돌연변이와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이것을 조사 중인데 이래서 암 질병 자체가 젊은 층에서는 다른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이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같이 진전된 상태인지도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는 설명이죠. 그런 차원의 이들보다 더 어린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 같은 경우 암 위험도를 예측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 암 비율이 아직 많지 않아서 어렵죠. 그렇지만 현재 이런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미래가 어두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가지 현재 이런 연구 결과들로 아직도 어린 세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더 철저한 예방과 스크리닝이 강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관광업은 거의 회복 수준에 도달했죠. 그런데 유독 영국으로 관광객 발걸음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국의 선거 직전에 영국 노동당 리더였죠. 이 키어 스타머 씨는 고장난 영국을 고쳐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최근 유엔의 전 세계 관광 통계에 의하면 영국으로 2023년 관광객 숫자는 팬데믹 이전 2019년에 비해서 여전히 5.6%가 줄어든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 전체에서 볼 때 가장 밑바닥 수준입니다. 프랑스나 스페인, 터키, 그리고 네덜란드, 크로에시아보다 저조한 숫자라는 것이죠. 여기에 2023년 영국으로 들어온 숫자는 3,079만 명이고 2019년보다 이것은 7.1%가 낮아진 것입니다. 또 이들이 영국에 들어와서 소비한 돈의 액수는 330억 달러인데 이것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계산해 보았을 때 이것은 2019년에 비해서 10%나 줄어든 액수입니다. 또 발행된 영국 비자 숫자도 2023년 허용된 비자는 195만을 넘어가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2019년에 비해서 19%나 감소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줄어든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영국의 높은 생활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행 목적지로 영국행은 절대 bargain holiday로 가는 장소가 절대 아니라는 지적이죠.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것을 보면 전 세계 관광에 들어가는 경비 차원의 119개 국가 중에 1등이 가장 저렴한 곳이라면 영국이 113등에 올랐습니다. 가장 비싼 곳 중 한 곳이죠. 그중에 음식 가격의 운반 비용이 특히 비싸다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 것이고 다른 나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최근 들어 영국 뉴스를 자주 접한 사람이라면 잘 알 텐데 바닷가의 쓰레기는 넘쳐나고요. 범죄 비율은 급증하고 기차 산업계의 황당한 스캔들 등 눈에 들어오는 소식들이 모두 부정적인 면만 보이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영국을 널리 알리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이죠. 영국의 호텔 산업계, 운반 산업계, 그리고 또 관광 가이드 산업들에 종사하는 400개가 넘는 회사들을 대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UK 인터내셔널의 CEO인 조스 크래프트 씨는 다행히 2024년 여름에는 예약 수준은 괜찮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전년 2023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그렇지만 내년을 내다보면 많은 멤버 회사 대표들이 우려의 모습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런 산업계가 내다보는 것 중 현재 영국이 외국 관광객의 비자를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죠. 특히 젊은 층이나 어린 학생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영국의 모든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이런 웰컴의 의미를 상당히 저조시킨다면서 외국 관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진정 환영받을지 또 두 번째는 내 돈의 가치가 제대로 먹힐지를 묻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면에 영국이 상당히 약한 입장에 놓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거기다 영국은 세금을 공제해주는 텍스-프리 쇼핑도 없애면서 외국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머무는 기간과 쓰는 돈이 모두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죠. 가장 최근에 나온 국가 브랜드 차원의 영국의 웰컴이라는 의미는 60개 국가 중 19위에 올랐는데 이것 측정 아래 가장 낮은 위치입니다. 사실 이런 차원의 웰컴이라는 의미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웰컴, 로컬 사람들과 의미 있는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지, 또 호텔 스태프진이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식당에서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특별한 스트레스 없이 공항을 무사하게 통과하는 과정, 또 여기저기 다니기 수월함, 또 웃는 얼굴 등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옥스퍼드 에코노믹스가 앞을 내다보면서 국제적 관광에 있어서는 영국이 더 앞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처지는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유럽 내 가장 대표적인 국가들 간에서도 크게 뒤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Visit Britain의 CEO인 패트리샤 예이츠지는 영국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잘 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아주 경쟁이 치열한 산업계라면서 방문객은 엄청난 선택폭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관광객들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더 발을 돌린다는 것이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오랜 역사와 독특한 유산들, 현대적 문화, 거기다 스포츠 등으로 여행 목적지 랭킹에서 늘 높은 위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 특히 환영한다는 의미에서는 절대적으로 리더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죠. 바로 이 점이 최근 관광 목적지를 택하는데 영국의 최약점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요새 영국 발견을 이 영국 관광 차원에 우리가 환영한다는 이런 Great Welcome을 제일 강조하는 것이고 방문객에게 더 많은 영국을 발견할 수 있게 돕고 더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게 영향을 주는데 총력을 가한다는 것이죠. 사실 영국 관광업계 최근에는 약간 다소 다급해진 모습까지 보이고 있으면서 영국 국가 차원의 정책도 지적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여행객이 단순한 아이디만 가지고도 충분했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여권을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팬데믹 이후에 영국 관광업도 회복 단계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 페이스는 관광업계가 희망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한층 느리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지난 2021년 영국 관광청이 내놓은 Tourism Recovery Plan의 타겟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2023년 말에 가서 이전 2019년 숫자를 맞추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온 수치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목표는 올해 말 2024년에 가서도 맞추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의 소매업, 호텔 등 모든 hospitality 비즈니스와 관광업 비즈니스들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관광객들은 영국보다는 파리나 밀란으로 향한다는 것인데 영국을 피하면서 여기서 돈을 절약해서 다른 유럽 국가에 쓴다는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국 방문보다는 이제는 다양한 EU 유럽 국가들을 선호하는 것이 역력하다는 것이죠. 과연 영국이 EU에서 나오면서 관광업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아끼지 않는 측도 상당수 됩니다. 아무튼 긴 역사와 유산을 자랑하는 영국을 방문하는 숫자가 상당히 뜸해진 현실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저도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비행기 캡틴이 되는 꿈을 한때 꾸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행기 조종석 모습을 보시면 기장이 있고 또 옆에는 부기장, First Officer가 있죠.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사는 유난히 타격을 입었던 분야 중 하나인데요. 이 기간 동안 일을 그만두거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파일럿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기 운항은 이제 거의 정상화되었고 파일럿들은 모두 복귀하고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할 일도 많고 책임감이 따르는 기장, 캡틴으로 일하는 것을 사양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양하고 그 대신 한층 스트레스가 덜한 First Officer를 선호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요새 First Pilot 이 연봉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서 더 이상 기장, 캡틴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이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마이애미 지역의 First Officer로 1년 연봉이 20만 달러가 넘어가고요. 이것에 만족하지 연봉 35만 40만 달러를 받는 뉴저지주의 뉴욕 지역의 캡틴 자리를 사양한다는 것이죠. 물론 기장과 부기장이 함께 같은 비행기를 조종하고 나르지만 First Officer는 기장에 비교해서 한층 트레이닝도 적게 요구되고 캡틴이 갖춰야 하는 여러 가지 서티피켓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항공기를 움직이는데 안전도나 책임감 또 압박감이 한층 더 적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상업용 항공 파일럿이 되는 과정은 첫 번째 트레이닝을 다 마친 후 처음은 First Officer로 시작되죠. 그렇게 이렇게 First Officer로서 풍부한 경험이 쌓이면 캡틴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두 사람의 임무는 다르지만 겹치는 것도 상당히 됩니다. 보통 First Officer는 캡틴을 보조하면서 항공기 운항을 합니다. 비행기 조종석, 칵핏이라고 부르죠. 이것의 오른쪽에 앉고요. 항공기의 두 번째 커맨드 위치입니다. 반대로 캡틴은 왼쪽에 앉고 항공기 최고, Pilot in Command라고 PIC라고 부릅니다. 캡틴은 안전도 운영,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First Officer에게 임무를 맡기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일럿 연봉을 볼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죠. 어느 항공사냐, 경험이 얼마나 되느냐, 항공기 종류는 무엇이고 또 속해 있는 항공사가 메이저 항공사인지 지역적인지 따라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5만 4천 달러에서부터 시작해 많게는 45만 50만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 중 하나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즈의 경우 작년에만 캡틴으로 승진하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것을 사양한 케이스가 무려 7천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 항공사 내 캡틴 자리를 사양하고 거부하는 비율이 지난 7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의 퍼스트 오피서 필 앤더슨의 경우인데요. 앤더슨 씨도 캡틴 자리를 사양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연봉이 크게 올라도 여기에 따라오는 예측 불가능한 스케줄은 더 이상 원치 않는 데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 앤더슨 씨 외에도 상당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추세로 현재 캡틴 숫자는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다 보다 보니까 조그만 지역적 항공사들의 경우 캡틴 부족으로 항공 노선을 20%까지 줄일 수밖에 옵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일럿들이 캡틴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항공기 승객이 늘어나면서 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캡틴 없이 2명의 퍼스트 파일럿으로 나를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캡틴의 도전을 기피하는 현상은 유나이티드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항공사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메리칸 파일럿 유니언의 대변인인 데니스 타제르 씨는 상당수 파일럿이 승진을 거부한다면서 캡틴으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특히 항공기 안전도에 최고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캡틴이나 퍼스트 오피스 같은 노조 안의 멤버들이지만 완전히 다른 캐테고리라고 말합니다. 앞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와 비슷하게 유나이티드 항공사도 작년에 공석 중인 캡틴 자리가 978명이나 되었습니다. 현재 시카고에 베이스를 둔 유나이티드 항공사에는 이 5,900명 정도 캡틴이 있고 7,500여 명 퍼스트 오피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항공사들은 여름 성수기가 지나고 나면 곧장 캡틴 트레이닝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유나이티드는 더 많은 파일럿이 캡틴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물론 연봉도 더 높고요. 더 많은 유급 휴가, 또 이유 없이 스케줄 변경을 줄이는 것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 중입니다. 이러함에도 상당수의 퍼스트 오피서들은 사양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일과 질 높은 삶의 선호도로 인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델타 항공사나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도 좀 더 의미 있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강조하면서 파일럿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상당수 파일럿들이 계약 조건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들에게 가장 큰 불만은 변경이 너무 많은 예측 불가능한 스케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런 이유 때문에 퍼스트 오피서들 중에서도 경험이 많은 시니어 퍼스트 오피서 경우 이것을 포기하고 캡틴이 되었을 때 주니어 캡틴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캡틴 연봉이 한층 더 높지만 주니어 캡틴이 되었을 경우 예측 불가능한 스케줄이 가장 많이 영향받는 포지션이라는 지적이죠. 연봉은 더 적게 받을지 몰라도 한층 더 안정적이고 스트레스나 책임감이 덜한 상황에 삶의 질을 생각할 때 한층 더 값어치 있다는 판단입니다. 수면 부족에 스트레스에 우울증 절대 가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FAA도 신체적, 정신적 번아웃을 컨트롤하려는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정기적인 체크업, 또 파일럿 조종시간 제한, 이 의무적 휴식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파일럿들, 정신건강 문제 리포트를 잘 하지 않는 현실이죠. 이런 거 잘 리포트했다가 실직 위험을 제일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팬데믹 이후에 파일럿 부족으로 인해서 캡틴 셀러리는 $500,000를 넘어가고 퍼스트 오피서 셀러리도 $300,000를 넘어가니까 이러다 보니까 절대 캡틴을 사용하는 비율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부기장, 퍼스트 오피서들이 이 기장 승진 소식에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요. 사양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러면 말 그대로 편의점이죠. 여기도 대표적으로 세븐일레븐 같은 곳이 있는데 요새는 주유소 웬만한 데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근데 이번 이야기는 한국에 있는 편의점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코너마다 편의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물건 사는 것을 넘어서 점심을 먹기도 하고 배달온 패키지를 픽업하기도 하고 지하철 메트로 카드에 돈을 넣기도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현금도 빼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미국 같으면 우체국을 가고 지하철 스테이션, 식당, ATM 머신 등 모두 각각 돌아야 할 텐데 한국 편의점 안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편의점은 멀리 찾지 않아도 동네 곳곳에 고개만 돌리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편의점은 글로벌 최고 국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작년 말을 기해서 한국 5,200만 인구의 편의점 숫자만 52,200개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국민 950명당 하나꼴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을 다 합친 것보다 많고요. 편의점 밀도를 봤을 때 일본과 타이완을 앞질러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편의점이란 존재는 이 소매업 채널에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고 전문가가 말하는데 한국 전체 소매업계의 두 번째로 중요하고 커다란 비율을 차지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에 붙어 있거나 몰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주로 지역 조닝으로 인해서 주택가에는 거의 없는 현실과 크게 비교되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 코너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이고 심지어 같은 길에 한 줄을 따라서 경쟁 편의점이 줄줄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 대부분이 하루 24시간 오픈입니다. 한국 편의점은 진짜 원스톱 샵입니다. 음식과 음료수에서부터 집안 살림살이의 라이프스타일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죠. 셀폰 충전은 기본이고요. 유틸리티 빌도 지불이 가능하고 현금 인출, 온라인 오더도 할 수 있고 딜리버리를 대신 받아주는 장소, 어떤 곳에서는 전기 스쿠터 충전도 가능합니다. 외국 돈 환전, 국제 우편물도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늦은 여름밤 몇 명 친구들이 모여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는 곳이기도 하고 다양한 필수적인 서비스가 제공 장소가 되고 이 모든 커스터머들의 요구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장소입니다. 파는 음식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온갖 플레이버 라면에서부터 김밥, 즉석으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점심들이 줄줄이 수십 가지가 넘죠. 스토어 안에 앉을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는 이유로 이곳은 그 주위에 금방 오피스 사무실 직원들의 점심 장소입니다. 또 파티에 참석했다 늦은 밤 출출함을 해결해주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입시에 시달리는 어린 학생들에게 배고픔을 달래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요새 한국의 편의점이 점점 더 바빠지는 이유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도심지로 이주하는 숫자가 늘어나고요. 결혼하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들은 결국 편의점에 들리는 인구로 변하는 것이죠. 2021년 한국 가정 전체의 35%가 싱글 주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요리하는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간편하고 저렴한 편의점이나 온라인 주문 형식이 딱 맞는다는 것이죠. 이런 트렌드는 팬데믹이 자극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주문에 익숙해지고 무엇이든 가까운 곳에서 빨리 구매하는 습관이 자리를 잡았죠. 이런 추세다 보니까 비즈니스들도 빠르게 적응하고 변해갔습니다. 노래방 근방이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지역에 스토어들을 늘려 오픈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2010년에서 2021년 사이 편의점의 수익은 58억 달러에서 247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거기다 편의점은 소셜미디어에 불티나게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셜 인플루언서들이 활발히 편의점을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에
편의점을 찾으면 끝없는 편의점 비디오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즉석 라면에 다양한 스낵, 음료수들 정말 요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디오 조회수가 7천만이 넘어갈 정도인데요. 이런 것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경우도 관심과 흥미를 돋구면서 인기 절정입니다. 편의점 들어가 라면을 사서 끓여서 먹는 모습에 웨스턴 스타일의 스토어에 익숙한 외국인들 열광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편의점들 체인의 인기는 엄청납니다. 대표적인 이름들 잘 아시죠? CU가 있고요. GS25, 이마트24 같은 경우 인기가 폭발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이미 진출했고 몽골리아에만 수십 개가 넘습니다. 이런 한국 편의점들 우리가 익숙한 미국 컨비니언스 스토어와 색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한국 편의점은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음료수 마실 공간, 몇몇 스낵도 있지만 실제 풀 요리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하루 24시간 영업입니다. 김밥도 다양하게 팔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어서 또 거기다 늦은 밤 이곳에 들려 맥주 한잔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도 상당수 되고 이것은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욱더 붐빕니다. 한국 코너마다 편의점 찾기 정말 쉬운데요. 대표적인 체인점 5가지 빅5가 있습니다. GS25, CU, 그리고 세븐일레븐, 거기다 이마트24, 미니스톱까지 5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 매장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은 GS25입니다. 2019년 당시 13,899개의 매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GS그룹이 소유한 것이고 이것은 팬데믹 당시 비즈니스가 더 바빴다고 합니다. 다음은 CU인데 13,820개의 매장을 갖고 있고 처음 일본의 패밀리마트 브랜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부터는 독립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백종원과 파트너를 체결해서 도시락 런칭에 성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븐일레븐이 45개 매장이고요. 한국에 사실 제일 먼저 들어온 편의점이 세븐일레븐입니다. 1982년 신사동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렇지만 그때 당시 편의점 개념을 몰라서 첫 번째 세븐일레븐은 1984년 곧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은 이마트24인데 이 4,438개고요. 이마트 소유입니다. 마지막 미니스톱은 2,555개인데 일본의 에이온 그룹이 소유한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한국 편의점들, 일본, 타이완을 앞지르고 미국 언론에서도 다룰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다음에 한국 가면 편의점에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어야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여기는 대부분 주유소에 붙어있는 경우와 너무나 다른 한국의 편의점은 진정 원스톱 샵이라는 것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한국 갔을 때 잠시 들어가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는 몰랐습니다. 먹을 것 사는 것은 알겠지만 온라인 주문에 배달도 대신 받아주고 현금도 뺄 수 있고 셀폰 충전에 친구와 늦은 여름밤 시원한 맥주잔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거기다 출출하면 라면에 달걀까지 풀어놓고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곳이라니 정말 환상적입니다. 전 세계 한류 인기가 절정인 현재 서양 젊은이들도 이런 것을 해보면 너무나 황홀해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